캄보디아 정글 깊숙한 곳, 무너져 내린 고대 사원의 심장부에서 강진우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열대성 폭우가 야자수 잎을 거세게 두들기는 소리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황금의 눈이라 불렀다. 세상에 숨겨진 모든 고대 유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남자. 그의 명성은 암흑가의 전설이 된 지 오래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남은 함정을 해체하고 석실 안으로 들어섰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공간에서는 퀴퀴한 먼지와 시간의 냄새가 났다. 그의 랜턴 불빛이 석실 중앙에 놓인 작은 석상을 비추었다. 크메르 왕조 시절 잃어버린 공주가 가지고 놀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원숭이 석상이었다. 진우는 금속 탐지기나 요란한 장비 따위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손을 뻗어 석상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기운, 그 안에 담긴 유구한 역사의 숨결을 느낄 뿐이었다. 석상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배낭에 넣고 사원을 빠져나왔을 때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정글의 짙은 녹음 사이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헬리콥터에 몸을 싣고 자신의 전용기로 향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이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성공의 기쁨은 잠시뿐. 그의 마음속은 언제나처럼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부와 명성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배낭 옆에 놓인 작은 부적에 머물렀다. 달고 다른 천조각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해와 달의 그림. 10년 전 그가 세상의 전부라 여겼던 한 소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기억은 비 오는 어느 여름날의 보육권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겁에 질린 채 그의 등 뒤에 숨어 있던 작은 소녀. 윤서연, 진우야. 무서워. 저 아저씨들은 누구야?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다짜고짜 그녀를 데려가려던 그날. 어린 진우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지만 어른들의 힘 앞에서는 그저 작은 아이에 불과했다. 그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서연은 울부짖으며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진우야, 꼭 다시 찾아야 해. 꼭. 그것이 그가 들은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 후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보육원의 가난한 소년 강진우는 죽었다. 대신 수조 원대의 자산을 움직이는 미스터리한 유물 사냥꾼 황금의 눈이 태어났다. 그는 세상의 가장 위험한 곳을 누비며 불을 쌓았다. 언젠가 그녀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그녀를 빼앗아간 그 세상의 꼭대기에 서기 위해서. 회장님,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집사인조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 비서는 태블릿 PC를 들고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다음 주 홍콩에서 열리는 비공식 경매에 흥미로운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고려청자 목걸이 사진이 떠 있었다. 전문가들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유물 중 하나처럼 보였다. 진우는 별다른 관심 없이 화면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조비서가 확대한 사진의 한 부분이 그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목걸이의 잠금 장치 부분.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아주 작은 별 모양의 음각, 진우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보육원 시절, 서연이 언젠가 그에게 속삭였던 이야기.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은 목걸이가 있었어. 세상에 딱 하나뿐인 거래. 잠그는 부분에 아무도 모르는 작은 별이 숨겨져 있대. 진우의 몸이 굳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굳게 닫힌 문이 마침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길을 알려줄 첫 번째 이정표.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공허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에 목표를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롭고 집요한 광채가 깃들었다. 그는 조비서를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경매에 들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목걸이를 내 손에 넣어.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마침내 그녀를 되찾기 위한 그의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홍콩의 밤은 수천 개의 네온사인 불빛으로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 빅토리아 항구의 낡은 부두에서는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진우는 조 비서와 함께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생선 썩는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밤 이곳의 한 버려진 냉동 창고에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거래하는 비밀 경매가 열릴 예정이었다. 경매장 입구는 삼합회 조직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온몸에 용 문신을 한 채 날카로운 눈으로 방문객들을 훑었다. 조비서가 앞으로 나서 묵직한 돈가방과 함께 암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자 그들은 비로소 길을 열어주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음습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별세계가 나타났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전 세계에서 모여든 부호들과 범죄 조직의 거물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진우의 등장은 장내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황금의 눈이라는 그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수수께끼에 쌓인 젊은 동양인 갑부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다. 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경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그의 목표는 오직 단 하나. 서연의 흔적이 담긴 해와 달의 목걸이뿐이었다. 그때 경매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입구 쪽에서 강렬한 살기를 동반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실크 슈트를 입고 있었고 잘 다듬어진 얼굴에는 옅은 칼자국이 그의 잔혹한 성정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흑사.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이 바닥에서 가장 악명 높은 유물 전문 해결사이자 용병이었다. 흑사의 뱀 같은 눈이 장내를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진우에게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진우는 평정을 잃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흑사 역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냄새를 맡은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진우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 밤 경매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이었다. 마침내 경매가 시작되었다. 몇 점의 도자기와 고서화가 순식간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며 팔려나갔다.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경매 진행자의 손에 들릴 작은 목걸이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목걸이가 경매대에 올랐다.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 목걸이입니다. 보존 상태는 훌륭하나 정확한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시작가는 1,000만 원입니다.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우는 번호판을 들었다. 5천만.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장내가 술렁였다. 시작가의 5배를 부르는 과감한 베팅이었다. 하지만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곧바로 맞은편에서 더 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억. 흑사였다. 그의 눈은 진우를 향한 채 노골적인 도발의 빛을 띠고 있었다.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1억 5천. 진우가 담담하게 받아쳤다. 3억. 흑사가 즉시 가격을 2배로 올렸다.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다른 경매 참가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두 남자의 자존심 대결을 흥미롭게 지켜볼 뿐이었다. 목걸이의 본래 가치를 훨씬 뛰어넘은 금액이었지만 그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목걸이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자 서로의 길을 꺾으려는 맹수들의 영역 다툼이었다.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자 진우는 잠시 번호판을 내리고 조비서와 무언가 상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고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본 흑사의 입가에 승리를 예감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진우가 자금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했다. 15억. 그가 승부수를 던지듯 외쳤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우가 다시 조용히 번호판을 들었다. 20억하고도 7천만 원. 아주 구체적이고 애매한 금액. 그것은 상대방에게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의 자금 한계선을 떠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흑사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의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에서 그의 고용주로부터의 다급한 지시가 들려오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의 한도액을 넘어선 것이다. 20억 7천. 더 없으십니까? 경매봉이 3번 내리쳐지고 마침내 목걸이는 진우의 차지가 되었다. 경매가 끝나고 진우는 비밀스러운 거래실에서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차가운 청자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닿는 순간 그는 10년 만에 마침내 서연의 일부와 이어진 듯한 묘한 감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가 막 거래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흑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오늘 운이 좋았군. 황금의 눈. 하지만 그 장난감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이든 나의 고용주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손에 넣으실 거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의 목소리는 섬뜩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진우는 그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의 고용주에게 전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고. 홍콩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 진우는 소파에 앉아 손안의 목걸이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서연에게로 가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흑사와 그의 배후에 있는 정체모를 적의 표적이 되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앞으로의 여정이 훨씬 더 험난하고 위험해질 것이라는 차가운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홍콩의 밤은 깊어갔지만 강진우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스위트룸 거실 소파에 앉아 손안의 작은 목걸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와 서연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이 차가운 청자의 감촉은 마치 그녀의 체온처럼 느껴져 그의 마음을 미세하게 떨리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걸이 표면을 닦아내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감각이 목걸이의 무게 중심이 미세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알아챌 수 없을 미세한 차이였다. 그는 전문가용 정밀도구 세트를 꺼내 들었다. 숨을 죽인 채 그는 예리한 탐침으로 목걸이의 측면을 훑어내려갔다. 그러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실선 하나가 그의 손끝에 느껴졌다. 교묘하게 숨겨진 이음새였다. 몇 분간의 섬세하고 신중한 작업이 이어졌다. 그의 집중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었다. 마침내 딸깍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목걸이의 뒷면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 안에는 외부의 습기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밀랍으로 코팅된 아주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쌀알처럼 작게 말린 양피지 조각 2개가 들어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펼쳤다. 첫 번째 양피지에는 붓으로 그린 듯한 기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점들이 복잡한 선으로 이어져 있는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옮겨 놓은 듯한 성도처럼 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 양피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달빛이 침묵의 돌을 끌어안는 곳에. 그것은 시의 한 구절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암시하는 수수께끼 같기도 했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거대한 무언가로 향하는 첫 번째 열쇠이자 서연이 그에게 남긴 혹은 서연과 관련된 누군가가 남긴 비밀스러운 초대장이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그리고 흑사와 그의 고용주는 대체 이 비밀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같은 시각, 서울 성북동의 한 고즈넉한 한옥 저택. 태산그룹의 윤태준 회장은 서재에서 벼루의 먹을 갈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화선지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붓을 들지 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평온해 보이는 얼굴과 달리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실장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홍콩 경매건은 어떻게 되었나? 윤 회장의 목소리는 늙고 쇠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대방의 숨통을 옥죄기에 충분했다. 비서실장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황금의 눈이라는 자에게 빼앗겼습니다. 흑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의 자금력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윤 회장이 벼루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벼루에 금이 가며 검은 먹물이 그의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먹물이 묻은 손으로 화선지를 구겨버렸다. 황금의 눈이라 감히 내 것을 탐내는 버러지가
아직도 세상에 남아 있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를 띠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그놈이 누구인지 알아내. 집안 배경, 자금 출처,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흑사에게 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걸이를 되찾아오라고. 만약 그놈이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시체에서라도 빼앗아 오라고 하게. 그의 눈빛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을 폭군의 그것이었다. 그에게 그 목걸이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태산그룹의 추악한 비밀을 완성하고 그의 탐욕을 채워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다시 홍콩의 호텔. 진우는 자신의 팀원들을 긴급 화상회의로 소집했다. 역사학자 박 교수와 암호해독 전문가인 김 실장이 화면에 나타났다. 진우는 그들에게 목걸이에서 발견된 성도와 문장을 보여주었다. 박 교수는 성도를 보자마자 눈을 빛냈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천문도와 아주 흡사하군. 별들의 위치와 모양으로 보아 경주 토암산 일대에서 관측된 밤하늘이야. 그의 말에 김 실장이 문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달빛이 침묵의 돌을 끌어안는 곳이라. 침묵의 돌은 고대 설화에서 종종 말을 하지 못하는 불상을 의미하는 은유로 사용되었지. 토암산에 있는 수많은 불상 중에서 달과 관련된 전설을 가진 곳은 단 하나뿐이야. 그들의 분석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신라의 고도, 경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석굴암 본존불이었다. 진우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이제 서연을 찾기 위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태산그룹, 그리고 저 목걸이에 얽힌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싸움이 되었다. 흑사의 경고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앞으로의 길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비서, 당장 경주로 갈 준비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도착해야만 해. 그의 새로운 사냥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신라의 옛수도 경주는 천년의 역사를 품은 채 고즈넉한 안개에 잠겨 있었다. 강진우와 그의 팀은 KTX를 이용해 조용히 도시에 잠입했다. 그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한 채 시내의 한적한 한옥 호텔에 거점을 마련했다. 호텔 방은 순식간에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작전 본부로 변했다. 벽에는 경주 일대의 고지도가 붙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여러 대가 실시간으로 주변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정보가 정확하다면 단서는 석굴암 본존불에 있지 않을 겁니다. 너무 뻔한 장소니까요. 박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달빛이 침묵의 돌을 끌어안는 곳이라는 구절은 아마도 달빛과 관련된 설화를 가진,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불상을 의미할 겁니다. 그의 분석에 따라 팀은 토암산 자락에 버려진 작은 암자터를 최종 목적지로 결정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등산객으로 위장한 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잊혀진 암자터는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인 곳이었다. 폐허가 된 절터에는 이끼 낀 석탑과 머리가 잘려나간 불상들만이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진우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그의 황금의 눈이 공기 중에 떠도는 아주 희미한 기운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절터 가장 구석에 있는 반쯤 땅에 묻힌 작은 보살상 앞이었다. 다른 불상들과 달리 그 보살상은 유일하게 서쪽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박 교수가 고문서를 확인하며 덧붙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보살상은 달을 사랑하여 밤마다 달을 바라보았다는 전설이 있군요. 바로 이곳이 수수께끼가 가리키는 장소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보살상 주변의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보살상이 들고 있는 연꽃 봉오리 안에서 아주 작은 나무 원통 하나를 발견했다. 그가 원통을 손에 쥐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숲속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한 발 울려 퍼졌다. 총알은 진우의 바로 옆 보살상의 돌받침을 스치며 불꽃을 튀겼다. 경고 사격이었다. 어느새 10여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흑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역시 황금의 눈이군. 미끼를 던져두고 따라오길 잘했어. 덕분에 우리가 며칠 동안 헤맬 뻔한 수고를 덜었지. 흑사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우가 단서를 찾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빼앗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얌전히 넘겨. 그럼 유혈 사태는 없을 테니. 그의 말에 조 비서와 경호팀이 진우의 앞을 막아서며 총을 꺼내들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진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나무 원통을 부서진 석탑 위로 던지며 소리쳤다. 원하는 게 이거라면 와서 가져가 봐라. 흑사의 시선이 잠시 석탑으로 향하는 순간 진우는 옆에 있던 거대한 석등을 발로 차 쓰러뜨렸다. 쿵하는 굉음과 함께 석등이 무너지며 흑사의 부하들 쪽으로 굴러갔고 그 틈을 타 진우와 그의 팀은 반대편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저놈들을 쫓아 반드시 생포해 흑사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폐허가 된 절터는 순식간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변했다. 진우는 이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는 무너진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겨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좁은 회랑으로 그들을 유인해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단순한 유물 사냥꾼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세상의 가장 위험한 곳들을 누비며 익힌 생존 본능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숲속에서 흑사와 직접 마주친 진우는 격렬한 격투를 벌였다. 흑사는 인정사정 없는 공격을 퍼부었지만 진우는 그의 공격을 유연하게 피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반격을 가했다. 그는 흑사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저 시간을 벌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연막탄을 터뜨려 흑사의 시야를 가린 후 미리 약속된 탈출 경로로 향했다. 산 아래 대기하고 있던 방탄 SUV에 간신히 몸을 싣고 현장을 벗어났을 때 진우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팔에서는 흑사의 칼에 스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무 원통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조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가 보여준 드론 영상에는 그들이 빠져나온 암자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흑사의 부하들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전문가용 굴착 장비를 꺼내 암자터 전체를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치 또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진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들은 단순히 단서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 땅에 묻힌 또 다른 비밀이었던 것이다. 최태석의 탐욕이 이제는 나라의 문화유산까지 파괴하고 있었다.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 윤태준 회장의 저택은 살아있는 요새와도 같았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다. 그 요새의 가장 깊숙한 곳, 황금빛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윤서연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정원의 꽃들만이 그녀에게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10년 전, 낯선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악몽은 현실이 되었고 그녀는 태산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무거운 이름을 짊어진 채 살아가야만 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 값비싼 보석,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비 오는 여름날의 그 보육원, 흑투성이 강진우의 등 뒤에 머물러 있었다. 아가씨, 약혼식 때 입으실 드레스가 도착했습니다. 집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의 약혼 상대는 국내 최대 정유회사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은 할아버지 윤태준 회장의 사업적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정략 결혼일 뿐이었다. 서연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기에 두세요. 나중에 볼게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두려워했다. 그의 자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탐욕과 잔인함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단 하나 자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했고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인형처럼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웃고 말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진우가 주었던 낡은 부적을 꺼내보며 그와의 재회를 꿈꾸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언젠가 이 황금빛 새 장을 부수고 자신을 구하러 와줄 왕자님이었다. 그녀는 그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최근 들어 그녀는 할아버지의 행동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했고 그의 입에서는 목걸이, 황금의 눈 같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특히 그가 유물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탐욕스러운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예민한 직감은 할아버지가 무언가 위험하고 좋지 않은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저택의 고용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할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책상 위 서류들을 훔쳐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늙은이의 값비싼 취미생활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골동품 수집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법적인 도굴과 밀거래,
심지어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폭력까지 동원된 범죄의 기록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할아버지의 통화를 엿듣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었다. 그놈이 경주로 갔다고 석굴암 근처라 그 목걸이가 가리키는 곳이 거기였단 말인가. 젠장, 한 발 늦었군. 흑사에게 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 손에 있는 걸 빼앗으라고. 그리고 그 땅 밑에 묻힌 그것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해. 경주, 그리고 목걸이. 그 단어들은 서연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이었던 목걸이. 어릴 적 엄마는 그녀에게 그 목걸이에 얽힌 오래된 가족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문의 가장 큰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열쇠라고. 하지만 그 보물이 무엇인지는 끝내 말해주지 못했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집착하는 유물이 바로 엄마의 목걸이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황금의 눈이라는 자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그 비밀에 접근한 정체불명의 인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이제 그녀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녀는 엄마가 남긴 진실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감추려는 추악한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기억을 더듬어 엄마의 서재였던 곳으로 향했다. 그 방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10년 넘게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채 봉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들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책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가죽 상자 안에서 엄마의 비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을 펼친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목걸이 속 양피지에 적혀 있던 것과 똑같은 필체에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경주의 임시 안전가옥. 강진우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암자터에서 가져온 나무 원통을 분석하고 있었다. 원통의 표면에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아주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팀원인 김 실장이 특수 스캐너를 이용해 문양을 확대하자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성도임이 드러났다. 첫 번째 단서였던 신라 시대의 별자리가 아닌 그보다 더 이전 시대인 백제 시대의 것이었다. 이것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 현재의 부여 지역에서 관측된 별자리입니다. 박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문양의 배치는 백제 금동대학로에 새겨진 신선들의 세계와 일치합니다. 다음 단서는 아마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암자터에서 봤던 흑사무리의 행동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걸렸다. 그는 조비서에게 지시했다. 흑사무리가 사용했던 굴착 장비의 출처를 추적해 보세요. 그리고 태산그룹이 최근 10년간 매입한 경주 일대의 부동산 내역도 전부 조사해 주십시오. 그의 직감은 최태석의 목적이 단순히 다음 단서를 찾는 것 이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조비서의 조사 결과는 곧바로 나왔고 그 내용은 진우의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흑사가 사용한 장비는 태산그룹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입된 것이었고 태산그룹은 10년 전부터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경주 일대에 임야를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우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10년 전 윤서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교통사고 현장이 바로 태산그룹이 사들인 그 땅 인근이었던 것이다. 진우는 즉시 10년 전의 사고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평범한 빗길 교통사고였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사건은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되었고 유일한 목격자는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심지어 가해자인 트럭 운전사는 감옥에서 출소한 직후 태산그룹의 또 다른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기록이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의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한편 서울의 윤서연은 먼지 쌓인 엄마의 방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떨리는 손으로 넘기고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그녀가 몰랐던 엄마의 고뇌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엄마는 자신의 아버지, 즉 윤태준 회장의 끝없는 탐욕과 무자비함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특히 남편이자 서연의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받은 후 윤 회장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버님은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실 뿐이다. 남편은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우리 가문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그 비밀을 영원히 봉인하려 한다. 그는 나에게 목걸이를 주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시의 다음 구절을 서연에게 꼭 알려주어 진실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연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머지 시구절을 발견했다. 태양의 눈물이 숨겨진 왕좌를 비출 때, 달빛이 침묵의 돌을 끌어안는 곳에, 태양의 눈물이 숨겨진 왕좌를 비출 때,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지는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아버지가 엄마를 통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금의 눈이라는 미지의 인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만이 할아버지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저택의 모든 통신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러다 집사가 태산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재단에 엄마의 유품인 책들을 기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엄마의 일기장에서 엄마와 자신만이 아는 암호 해독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엄마의 낡은 시집 한 권의 여백에 쌀알보다 작은 글씨로 시의 다음 구절을 암호로 적어 넣었다. 진우의 팀은 태산그룹과 관련된 모든 대외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선재단에 기증된 책들의 목록을 입수했다. 수백 권의 평범한 책들.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유독 한 권의 낡은 시집에 머물렀다. 그의 직감이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저 안에 무언가가 있다고.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경매를 통해 그 책을 포함한 기증품 전부를 사들였다. 책을 건네받은 진우는 단숨에 책의 모든 페이지를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의 귀퉁이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겨진 암호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의 암호 해독 전문가가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 메시지를 해독해냈을 때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태양의 눈물이 숨겨진 왕좌를 비출 때 그것은 목걸이 속 시와 완벽하게 이어지는 한 쌍의 문장이었다. 진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서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그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다. 10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막막한 그리움이 이제는 그녀를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는 불타는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쫓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의 유일한 사랑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우는 기사가 되어야만 했다. 서연이 보낸 메시지는 강진우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풀기 어려운 또 다른 수수께끼를 던져주었다. 그는 어떻게 삼엄한 감시를 뚫고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섣부른 시도는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태산그룹의 모든 공식 일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기회를 발견했다. 다음 주 태산그룹이 주최하는 VVIP 자선 경매 파티. 그곳은 외부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감시가 가장 허술해질 수 있는 역설적인 장소였다. 진우는 황금의 눈으로서가 아닌 최근 급부상한 해외 교포 출신 아트 컬렉터 제이든 강이라는 완벽하게 새로운 신분으로 파티에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수십억 원을 들여 실제로 유명 미술품 몇 점을 사들였고 언론에 자신의 존재를 은근히 노출시키며 사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제이든 강은 아무런 의심 없이 파티 초대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찼다. 진우는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거물 컬렉터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석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그녀. 윤서연. 서연은 우아한 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듯한 슬픈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약혼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할아버지인 윤태준 회장은 멀리서 매서운 눈으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10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모습에 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불타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감정을 억누른 채 그녀에게 접근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경매 행사가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로 쏠린 순간이었다. 진우는 웨이터 복장으로 위장한 자신의 경호원을 이용해 서연의 약혼자에게 일부러 와인을 쏟게 만들었다. 약혼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찰나의 순간 진우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서연의 옆으로 다가섰다. 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오직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달빛이 침묵의 돌을 끌어안는 곳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것은 엄마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세상에서 오직 그녀와 보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의 문장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 위로 10년 전 흑투성이 소년의 모습이 겹쳐졌다. 진우야,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졌다. 수많은 말들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고 갔다. 그리움, 안타까움, 그리고 변치 않은 사랑의 맹세. 시간이 없어. 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보낸 시의 다음 구절. 그 의미를 알아야만 해.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빠르게 대답했다.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야. 어릴 적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 그 탑에는 햇빛이 특정한 각도로 비출 때만 나타나는 숨겨진 문양이 있다고. 아빠는 그걸 태양의 눈물이라고 부르셨어.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숨겨진 왕좌는 바로 백제의 마지막 왕이 숨겨두었다는 전설의 보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때 윤태준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들을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내가 모든 걸 준비할게. 날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진우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순간 서연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의 손에 몰래 쥐어주었다. 이 안에 위치 추적기가 있어. 할아버지가 날 감시하기 위해 채워둔 거야. 이걸 이용해. 그들의 짧은 만남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서연은 다시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비록 10년 만의 재회는 찰나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되었다. 진우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선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윤태준 회장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파티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자신의 통제 아래 완벽한 인형처럼 움직여야 할 손녀 윤서연과 갑자기 사교계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컬렉터 제이든 강.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그 미묘한 눈빛 교환은 평범한 만남처럼 보이지 않았다. 노예한 사냥꾼의 직감이 그의 머릿속에서 위험 신호를 울리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제이든 강이라는 자의 뒷조사를 해봐.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내. 그리고 파티장의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입수해서 두 사람이 만났던 순간을 정밀 분석하도록. 윤 회장은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의 혈육조차도 믿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완벽한 통제와 의심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의 보고는 그의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제이든 강의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신분처럼.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서 나왔다. 보안팀장이 가져온 보고서였다. 회장님, 아가씨의 목걸이에 부착된 위치 추적기의 신호가 어젯밤을 기점으로 끊겼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황금의 눈, 제이든 강, 그리고 손녀의 배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10년 전, 보육원에서 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그 더럽고 미천한 고아놈. 강진우. 그가 살아남아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 회장의 입에서
나지막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신호가 끊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거라. 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제가 설명해야 할 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셔야죠. 제 부모님, 할아버지가 죽인 거 맞죠? 그 순간 서재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윤 회장의 눈빛이 사리로 번뜩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건방진 것. 그는 더 이상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내 아비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기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 어리석은 사랑 노름도 끝을 내주마. 그는 코너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강진우가 이미 부여까지 알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단서를 쫓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판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의 턱을 붙잡고 잔인하게 속삭였다. 네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던 가문의 보물을 직접 보여주마. 그리고 내 눈앞에서 그 보잘것없는 사랑이 어떻게 처참하게 부서지는지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윤 회장은 자신의 모든 핵심 인력과 함께 부여로 이동했다. 그의 목적지는 태산그룹의 연수원으로 위장된 가문의 선산이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개인 왕국이었다. 흑사를 포함한 수십 명의 용병들이 이미 도착해 요새와 같은 경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중심에는 조상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최첨단 보안 시설을 갖춘 거대한 지하 벙커가 있었다. 서연은 그 벙커 안에 한 방에 감금되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방.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미끼로 진우를 유인하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진우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이곳은 완벽한 감옥이었다. 한편 진우는 서연이 넘겨준 위치 추적기의 신호를 따라 부여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신호는 윤 회장의 사유지 입구에서 끊겨 있었다. 그의 팀이 띄운 정찰 드론과 위성 사진은 그곳이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회장님, 명백한 함정입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조 비서가 만류했지만 진우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모니터에 비친 지하 벙커의 설계도를 노려보았다. 서연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 10년을 기다려온 그의 사랑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 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 있었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아. 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이미 벙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다. 사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아. 가장 높은 담을 넘어서 사냥감의 심장을 향해 뛰어들지. 그의 마지막 결전이 임박하고 있었다. 부여의 밤하늘에는 폭풍을 예고하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강진우는 어둠보다 더 짙은 잠수복을 입은 채 차가운 강물 속에서 윤 회장의 사유지를 향해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의 팀이 분석한 결과 저택의 지상 경비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단 하나의 침투 경로가 있었다. 그것은 저택의 지하 벙커와 연결된 지금은 잊혀진 고대 백제 시대의 지하 배수로였다. 그는 산소통에 의지한 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흙탕물 속을 헤쳐나갔다. 그의 황금의 눈은 이곳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 그는 물속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고대의 기운을 따라 마침내 좁은 수로의 입구를 찾아냈다. 쇠창살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천년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지하 동굴의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이곳이 바로 윤 씨 가문의 무덤과 연결된 비밀 통로였다. 이니어를 통해 조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저희의 도움이 닿지 않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진우는 짧게 대답하고 통신을 끊었다. 지금부터는 온전히 그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고대 무덤의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본능적인 감각에 의지하여 부비 트랩으로 가득 찬 미로 같은 통로를 통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사냥꾼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현대적인 콘크리트 벽과 마주했다. 지하 벙커의 외벽이었다. 그는 소형 레이저 절단기를 이용해 조용히 벽의 일부를 잘라내고 안으로 잠입했다. 벙커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진우의 팀이 미리 해킹해둔 설계도 덕분에 그는 레이저 감지망과 압력 센서의 빈틈을 유령처럼 통과하여 마침내 중앙홀의 환풍구에 도달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홀 중앙에는 윤서연이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윤태준 회장이 옥좌에 앉은 황제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에는 흑사를 비롯한 중무장한 용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내 놈이 올 줄 알았다. 강진우, 윤 회장이 마치 그를 보고 있기라도 한 듯 허공을 향해 말했다. 이제 그만 숨바꼭질은 끝내고 모습을 드러내시지. 진우는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고 홀 안으로 뛰어내렸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총구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서연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다. 여긴 왜 왔어? 어서 도망쳐. 진우는 그녀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윤 회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를 풀어줘.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어. 윤 회장이 비웃었다. 내 놈 따위가 감히 나와 거래를 하려 들어. 내 놈은 오늘 여기서 죽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것이다. 그가 손짓으로 용병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윤 회장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용병의 머리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총을 쏜 것은 놀랍게도 흑사였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흑사는 총구를 윤 회장에게 겨누며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영감님, 당신과의 계약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이 무덤 안에 잠들어 있다는 백제의 보물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윤 회장에게 충성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보물을 독차지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 입을 막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3파전으로 변했다. 진우와 서연, 윤 회장과 그에게 충성하는 몇 명의 경호원, 그리고 흑사와 그의 용병들. 홀 안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진우는 쓰러진 석상 뒤에 몸을 숨기고 서연을 보호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혼란의 와중에
한 용병이 쏜 총알이 홀 중앙에 있는 거대한 석관에 제어 장치를 마쳤다.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석관의 돌 뚜껑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총격전이 잠시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석관으로 향했다. 윤 회장은 광기 어린 눈으로 석관을 향해 달려갔다. 그 안에는 황금 보물이 아닌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보물이 아니라 한 통의 유서와 회계장부 뭉치였다. 그것은 서연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유서에는 윤태준 회장이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를 협박했는지,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명백히 아버지에 의한 타살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윤 회장이 절규하며 서류들을 찢어버렸다. 그의 탐욕스러운 왕국이 한낱 종이 조각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보물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한 흑사는 더욱 잔혹해졌다. 그는 진우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진우는 서연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는 무덤의 지형을 이용해 흑사를 유인했다. 그리고 흑사가 방심한 틈을 타 낡은 함정 장치를 작동시켰다. 흑사의 발밑 바닥이 무너지며 그는 비명과 함께 아래의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벙커 밖에서는 진우의 팀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윤 회장은 찢어진 유서 조각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1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마침내 이 피로 물든 무덤 속에서 서로를 되찾은 것이다. 경찰 특공대가 지하 벙커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모든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다. 윤태준 회장은 찢어진 유서 조각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총기나 위험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무너진 탐욕의 잔해만이 깃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차가운 수갑을 받아들였다. 강진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윤서연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가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도록 보호했다. 벙커 밖으로 나왔을 때 수많은 경찰차의 경광등이 밤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 윤재혁이 남긴 유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산 게이트의 서막을 여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태산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윤태준 회장의 횡령, 배임, 불법 도굴 및 문화재 밀반출,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죽음을 방조한 혐의까지 그의 추악한 범죄들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그와 결탁했던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지하 함정 깊은 곳에 떨어졌던 흑사 역시 다리가 부러진 채 생포되어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혼란의 중심에서 윤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태산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할아버지의 잔재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의 모든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정도 경영을 선포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진우의 정체 역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더 이상 베일에 쌓인 황금의 눈이 아니었다. 언론은 그를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사랑과 정의를 되찾은 영웅으로 묘사했다. 수많은 인터뷰 요청과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조용히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의 10년에 걸친 긴 여정은 오직 그녀를 되찾기 위함이었지, 세상의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진우는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가온문화유산재단. 그의 목표는 더 이상 개인의 부를 위해 유물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찾아오고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고고학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법을 찾은 것이다. 1년 후 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진우와 서연은 한적한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그들의 곁을 맴돌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에게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진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그들의 운명을 시작하게 했던 해와 달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진우가 직접 깨끗하게 복원하여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은 상태였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비밀을 품은 열쇠가 아니야. 진우가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다. 우리의 아픈 과거이자 동시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약속의 증표지. 서연은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의 긴 여행도 이제 끝났네. 그녀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가리켰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들의 눈앞으로 새로운 세상의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함께 맞이할 그들의 찬란한 새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